자,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째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김지윤의 롱테이크에서는 요새 한참 좀 시끄러웠죠? 네,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 있다. 네,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해 가을에 해외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몇 개월 있다가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뭐 현재로서는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뭐 공개된 내용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국제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걸려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이기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먼저 제가 현황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교수님 이 사건 이야기 들으셨죠, 당연히? 아, 예, 뭐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는 네. 이렇게 알고 준비를 많이 있습니다. 해오셨네. 예, 그 네. 준비는 원래 준비는 이제 네. 잘 모를 때 준비를 많이 해요.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워낙에 또 별명이 예전에 자동 판매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넣으면 나온다. 뭐든지 이슈, 무슨 이슈는 물어보면 다 나온다. 그래갖고 자동 판매기였어서 더군다나 이제 국제법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오늘 이 이슈를 법적으로 그냥 예. 저희가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비밀 경찰서도 아니다가 아니라 이 어떤 게 걸려 있길래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의혹이 맞다면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라면 사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체는 그렇죠.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약간 현황 정리를 하자면은 9월에 스페인의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인권 단체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원래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 뭐 실종된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뭐 이런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던 그런 인권 단체이고, 그래서 처음 발표된 내용에서는 사실 한국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때 이 뉴스 너무 신기해서 그러고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갖고 봤는데 그때 한국이 없길래 사실 한국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단체다 보니까 유럽이랑 북미만 조금 열심히 조사를 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일본은 있었어요. 예. 그러더니 몇 달 후에 이제 다시 나오는 걸 보니까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53개국 이상의 100개 이상의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다라고 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걸 두냐? 네, 이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반중국 혹은 반시진핑적인 이야기를 하는 뭐 사람들,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송환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설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펄스웨이드라고 설득이라고 쓰여 있지만 협박에 가까운 설득이 아닐까. 거기는 뭐 이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뭐 이런 식의 설득을 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내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해서 뭐 대체로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음식점 아니면은 무슨 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은 무슨 서비스 센터 그냥 텅 빈 건물 같은 막 이런데 이제 적을 두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중국 음식점이더라고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음식점 대표께서 뭐 인터뷰도 하셨죠. 인터뷰도 했죠. 예. 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고 예. 기자회견은 할 건데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기자회견에 와라. 대신 입장료 3만 원. 예. 그 옛날 그거 개그 생각나는데 궁금하면 3만 원. 궁금하면 500원 하지 여기 3만 원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조사 중이니까요. 저희가 뭐 지금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긴 힘든데 만약에 이 의혹이 진짜다. 그렇다면은 자국 국민들을 이제 송환을 시킨다고 이거를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 만약에 비밀 경찰이고 그 뭐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밀 경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거부감이 드는 단어죠. 그리고 경찰이 다른 나라에 있다. 이것도 참 이상한 단어죠.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렇게 되면요. 뭐 실제 사실관계야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경찰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찰이 다른 나라에 있다. 아니면은 중국의 경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 우리가 한국 경찰이 미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사실관계가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좀 따져볼 여지가 있지요. 그럼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 뭐 국제법적으로는 너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이거는 이제 집행 관할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법을 만들면 입법 관할권이라고 그러면은 그 법을 집행하면은 우리가 집행 관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찰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 주권 침해죠. 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미국에서 한국의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 미국의 주권 침해죠.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이 뉴스 들었을 때 딱 처음 생각했던 사건이 아이히만 사건이었어요. 아, 아이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맞죠. 예. 예, 남미에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그냥 강제로 잡아온 거죠. 네네네. 근데 일단은 잡아와서 이스라엘의 목표 자체는 재판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열혈 청년들이 그냥 뭐 애국심에 불타했다고. 예, 그렇게 이제 논리를 보통 구성을 하는 거죠. 누가 믿어요, 그걸? 근데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범죄인들이요. 해외 도피를 하잖아요. 또 해외 도주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국 경찰이 못 쫓아올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게 당연한 전제죠. 예, 전제인데 이렇게 그 비밀 경찰이다. 이러면은 아예 다른 나라에 그 자국 경찰이 있고 상주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조건 이건 주권 침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음식점의 주인인 이 왕 대표님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뭐 아프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좀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아닐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닐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인도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자국민이 있는데 교포죠. 쉽게 말해서 교포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중국의 본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비행기 표를 그냥 사줬다. 이 정도의 지원이라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영사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적인 업무요. 그거를 하고 있다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사관이라고 보통 있잖아요. 뭐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는데 영사관은 보통 우리가 그 이제 교민들 아니면은 자국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럼 아무나 영사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영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잘 찾아오세요. 네, 뭐 내가 있는 건물이 영사관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조약이 하나 있어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그 영사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사관을 세우려면 그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이 한국의 영사관을 세우려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사관만 영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영사관이 아닌 거죠. 예, 영사관이 아니니까 영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했는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국에 돌아갈 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그냥 비행기 표를 줬다. 이거랑 실제로 이게 뭐 행정적 업무를 처리했다.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모르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미국, 일본, 캐나다 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 뭐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뭐 조용한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국에서 만약에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예.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예. 그 나라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왔을 경우 예. 이제 내놔라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돼 있던데요. 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돼 있는 국가들도 많더라고요. 중국에. 그 왜 그러냐면은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도요. 네. 없는 경우에도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도 청구를 받은 나라가 많이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절차가 있겠죠. 그럼 조약이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조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조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조약 자체 이렇게 써놓습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조약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조약이 없다면은 그쪽 나라에 쉽게 말해서 호의를 기대하는 거죠. 재량이 맡기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조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죠. 조약이 있다고 해서도 또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벌써 한 2, 3년 됐죠. 그 손정우 씨 사건 있었죠. 손정우 씨. 손정우 씨. 예, 그 아동 그 성착취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예. 맞다. 그때 저는 처음에는 인도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인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손정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렇죠. 그 성착취 동영상을 이제 유포하는 이제 다크웹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10대 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6개월 영아 영상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성범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 그때 우리 인도 안 해줬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절차대로 갔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죠. 네,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저는 초창기에 그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우리가 조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논리를 세웠죠. 뭐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더 잘 처벌할 수 있다. 잠깐만. 성범죄 관련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더 잘 처벌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바로 유감 표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약이 있어도요. 그 조약을 잘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약을 아까 질문하신 대로 조약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인도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조약이 없으면 그 나라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 그냥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손정우 씨 사건에서 조약이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해준 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 네. 그분은 우리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미국에선 그렇게 바로 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안 해줬었죠. 당시에. 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무조건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처벌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렇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줬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액면가대로는 안 봤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네네.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례죠. 그런데 무엇이 있다라기보다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를 보내주는데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법에 우리가 이제 뭐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우리 독일, 프랑스 법계가 있고 네네. 영미법계가 그쵸. 그 정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영미법계하고 그 대륙법계의 차이인데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국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사고 치고 왔으면은 그 다른 나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라고. 벌 받고 와.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시민권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가 사고 친 그 땅에 가서 해결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일단 그럼 우리 사람이에요. 이걸 보내줘야 되나? 이게 굉장히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근데 이게 제가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한 거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대륙법계는 이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고 영미법계는 본인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밖에서 사고 쳤으면 그쪽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라고. 예, 그게 정서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왜냐면은 이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는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예, 그 얘기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늘 가지고 오는 게 미국에서는 200년 받는다더라. 그런 예.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예, 차이인 그런 거잖아요. 차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라는 거였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는 사실 조약이 있기 때문에 보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일단 많은 국가랑 맺고 있다라는 것과 별로 예. 안 맺고 있다는 건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뭐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없다 예. 있다 하더라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9개. 59개라고 나오지만요. 실제 예,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건 39개로 봐야 돼요. 아, 비준이 안 돼서. 예,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32개거든요. 얼마 안 되네. 예,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 못 믿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여기 32개에다가 네. 플러스 1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플러스 1이 예, 뭐예요?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우리가 유럽 협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유럽 협약이 있는데 한국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유럽 협약 안에 있는 40몇 개국하고는 한 번에 한 거예요. 아, 그 플러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32개국이라고 나오지만은 네네네. 우리는 실제로 한 80개국 정도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웬만하면 다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예, 조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그렇군요. 얼마나 걸려요? 이게 보내달라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건 외교적인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보통 연락이 오겠죠. 아, 이게 인도에 주세요. 네네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은 이게 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요. 그 서울 고검에서 합니다. 서울 고검에서 이것을 이제 이 절차를 밟아요. 근데 검사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보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법무부, 예,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 고등법원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제 재판도 일어나는 거죠. 그 손정우 씨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나와서 네, 변호를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하루 만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보고 논리도 세워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게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예단하기가 어렵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정말 뭐 만약에 얘기지만은 중국에서 정말 비밀 경찰서를 세워놨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을 송환을 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 비밀 경찰서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효력이 발효가 된 국가들은 뭐 한 39개 국가밖에 안 된다. 예. 그마저도 되게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물론 보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최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잘 안 보내더라고요 중국에.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쁘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빨리 진행도 안 되고 손쉽게 안 되니까 그걸 통해 갖고 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비밀 경찰이 네네.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목적 자체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 가실 계획이 좀 출장 계획이 아니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예. 그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 그 범죄인 인도를 갖다가 요청을 했다가 예, 실패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그 최근 케이스입니다. 네. 22년 케이스죠.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실제는 2017년, 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또 유럽이라는 데를 좀 이해하기가 좀 법 질서가 좀 복잡해요. 네. 이게 또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사람이
류라는 사람이었어요. 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매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일종의 사기단이에요. 그냥 국제 이제 거래, 거래 사기, 국제적으로 이제 사기를 갖다 하는 사람이다.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인터폴 있잖아요. 이 인터폴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적색 경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폴란드에 있었어요. 예, 폴란드에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폴란드하고 범죄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인도해 주라고 했어요. 리우라는 사람을 지금 폴란드에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중국에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절차를 갖다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유럽이잖아요. 유럽에는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있습니다. 그 유럽 인권재판소에다가 이 폴란드에서는 일단 인도해 주라고 했으니까 폴란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폴란드 결정은 폴란드가 했잖아요. 폴란드가 중국에 보내줘라. 이제 결론이 났어요. 폴란드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그 유럽 인권재판소에 갔더니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이 사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 가면 고문당할 수 있다.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의 권리가 중요하다. 뭐 안전의 권리가 중요하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권이죠. 그러니까 리우라는 사람은 계속 유럽에 지금 있는 거죠. 폴란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폴란드에 지금 폴란드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폴란드에 지금 갇혀 있죠.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사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폴란드에서 잡힌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지금 이 상황이 폴란드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폴란드가 조금이라도 이게 뭐 걸리는 게 있으면은 폴란드 안에서 재판을 하고 폴란드 안에서 뭐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재판이나 있으면은 뭐 이렇게 판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난 이 리우라는 사람에 대한 이 판례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판례 내용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제가 뭐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보게 되면은 두껍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조그만 글씨로 해서 두꺼워요. 근데 이제는 녹아마서 읽히지도 않아요. 저도 읽는데 쉽지 않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아예 안 좋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 자체보다는 향후에도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유럽에서는 이렇게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안 좋다. 고문당한다. 뭐 비인도적 대우를 받는다. 이게 아예 판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가 그냥 언론에 나와서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다라는 거랑 판례 안에 이렇게 아예 내용을 갖다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를 적어놓은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보내면은 비인도적인 아니면은 고문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라고 아예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럽 전체가 뭐 전체라는 표현이 뭐 전부 다냐 이러면 조금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유럽 안에서도 친중 국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유럽의 기본적인 입장이 중국은 그리고 이 안에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보고서들도 또 인용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보고서들을. 그러니까 미국이던 유럽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안 좋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판례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웬만해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던 없던 그 절차를 통해서 중국에 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요. 유럽 국가들은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판례의 존재를 아는 이상은 만약에 우리 법원에서도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그것도 유럽 인권재판소는 인권 분야에서는 가장 발전한 재판소입니다. 이게 그 만만하게 볼 재판소가 아니에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쉽게 말해서 인권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오는 판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렇게 쉽게 조약이 있어도 뭐 39개 국가가 조약을 지금 현재 뭐 발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요청했을 때 보내기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법원들이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유럽 국가가 아니더라도요. 아니더라도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는 밟아줄 수 있어요. 뭐 외교부, 법무부, 뭐 검찰로 이어지는 그 절차는 밟을 수 있지만 어느 나라 법원이든 간에 부담스럽죠. 이런 판례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판례가 있으면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국적의 사람들은 일단 내가 중국에 송화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강제로 이렇게 범죄인 인도는 안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외신에서도 이 판례를 갖다 굉장히 뭐가 시금석이 되고 어떤 그 새로운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을 주는 판례라고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 하나도 나온 게 없던데 별로.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주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이게 쉽게 볼 판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 정부에 요청을 해갖고 중국 측에서 원하는 범죄인을 인도하기는 굉장히 조금 힘들어졌다. 예, 유럽도 쉽지 않고 이 판례의 존재를 아는 그러니까 인권이 그래도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어느 정도 전 세계의 뭐 절반 이상 아니면은 뭐 4분의 3 이런 국가들은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판례의 존재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국가들은 뭐 그 정도 될 수 있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갖다가 뭐 비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뭐 원할 가능성이 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사실 이 판례는 이제 2022년이에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나온 예, 얼마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비밀 경찰서 이야기는 사실 훨씬 그 전이긴 하거든요. 전부터 예. 제 기억에는 2014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 들어오고 나서 2014년부터 무슨 반부패 이런 거 해갖고 해외로 도주해 있는 뭐 그런 뭐 부정부패를 쌓은 인사들이라든지 쫓아다닌다. 막 데리고 오고 뭐 자산도 뭐 이렇게 뭐 다 묶어버리고 한다. 그런 게 2014년에 뭐 오퍼레이션 박스헌트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인가 그게 또 오퍼레이션 스카이넷 해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밀 경찰서 의혹이라는 게 어떠면은 좀 말을 좀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경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협박, 압박 이 정도만 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뭘 물리적인 걸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 중국이 그러면은 아까 2014년부터 그랬다면 중국 입장에선 투 트랙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류유 사건도 2017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거니까 공식적 루트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공식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막 하고 이제 그랬었던 사람들 중에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가 많잖아요. 망명한 경우.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캐나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하고 미국은 중국하고 뭐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잘 안 보내준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미법계 얘기랑 조금 다른 건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로 이 문제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인 인도 법이라든가 인도 조약에도 그런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러면은 안 보낼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이제 온 친구들이 유럽에 가기를 겁내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류유 사건 때문이라면 유럽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뭐 압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비밀 경찰과 같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들을 그들이 이제 이미 먼저 들었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근데 그 사람들의 우려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 게 중국이 마침 또 유럽에서는 몇 개 국가하고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요. 물론 범죄인 인도 조약 자체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맞아요. 스페인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하고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려하는 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유럽에 갔다 또 그 절차가 진짜 발동될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뭐 이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또 판례가 항상 다음 판례를 예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은 차라리 미국, 캐나다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정치 이렇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정치범들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힘들죠. 네. 그러면은 이런 비밀 경찰서를 활용을 할 가능성도 진짜 여기에 비밀 경찰이 노릇을 했다면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공식적인 루트는 그래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든가 아니 조약이 없어도 청구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뭔가 압박하거나 또 협박하는 그런 어떤 좀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시스템 아니면 그거 뭐랄까요 그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말 다른 나라의 비밀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뒀다가 대통령이 나갔고 네. 문제가 됐던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명백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말해서 뭐 내정 간섭이라고 말하는 네네. 이제 이건 내정 간섭은 좀 약간 옛날 표현 같아요. 되게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라고 보통 불간섭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주권 침해가 되는 거고 이 사실 이게 국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국에서 그 경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권은 자국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침해하는 거죠.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죠.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밝혀내려면은 결국은 만약에 이런 뭐 방법 시스템의 희생자들이 결국 얘기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게 중국에 이제 돌아가게 된 사람이 뭐 나중에 다시 나왔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압박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다시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아니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증언과 증언이 모여져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권 뭐 이제 NGO라든가 아니 어디서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초창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몇 년만 지나면 더 뭐가 드러난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뭐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뭐 다시 뭐 별 뉴스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국제적으로는 조금 계속 얘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NGO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에비던스적 그러니까 뭐 증거라든가 증언이 모인 걸 가지고 또 뭐 1년 뒤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국가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해서 대응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각국에서 각자 사실은 이게 그 국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이번에 우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봐서 알겠지만은 그 러시아를 상대로 그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가 대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상임이사국이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어렵다고 봤을 때 각국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유럽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유럽의 어떤 국가가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라는 거죠. 또 그러면은 경제적인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쩌면 이 문제 굉장히 초창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밝혀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게 몇 년 뒤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중국이 가졌던 그 대국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현재 국제법 질서도 중국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서양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라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난 뭐 150년 또는 170년의 이 굴욕을 갚는 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요. 하나 재미있는 건요. 국제 소송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국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은 1대1이잖아요. 대등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남중국해 네. 중재 판정에서도 중국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한테 일방적으로 그쵸. 진 건데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뭐 인정할 수 인정 안 없다라고 오히려 그 지난 150년, 170년의 굴욕을 갖다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 기존 국제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우리가 참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준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기존의 국가라는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도 중국과 서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실제 힘의 차이가 있어도 주권은 평등하다는 거고 맞아요. 중국은 이게 주권이 평등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중국이 일단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돼야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변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오랑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국가가 베스팔렌제 기후로 하나의 주권을 가진 동일한 어쨌든 국가를 취급을 하면은 중국은 국제사회를 위계 질서로 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당연히 중국이 있는 거고 그 다른 국가들은 자기 밑에 이제 있는 국가들인 그렇죠. 걸 아래로 보는. 그러니까 뭐 대국이고 소국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국내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제법이라든지 내가 법인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나 미중 갈등도 사실 이런 면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하튼 우리가 양대 강국이든 아니면 우리가 최강국이든 여하튼 우리가 위에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밑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 없어요? 그 손정우 사건에 이제 우리 재판부가 우리 인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사에서 본 거는 이 사건이 우리도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완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먼저 재판을 하겠다라는 성명을 냈던 걸로 봤거든요. 미국에서 왜 이걸 요청했는지를 얘기하려면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형법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도 이미 한국에서 다 처벌을 받고 있으면요. 그거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뭐 5개, 6개, 7개가 있으면은 그중에 미국이 봤을 때는 그중에 1-2개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연관된 것이 미국이 아니면 미국에 피해자가 있어서 그리고 처벌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유, 괜찮아요. 우리 구독자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속지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속인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우리나라 오면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면 이때는 두 개가 경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으니까 처벌할 수가 있고 한국은 한국 사람이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경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처벌할 수 있어요. 둘 다 처벌할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한국에 귀국해서 이미 형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럼 또 잡혀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일사부재리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일사부재리라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네. 한 사건으로 2번 처벌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면은 우리 땅에서 한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미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상관없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근데 그걸 감지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왜 처벌할 수 있냐? 미국 사람이니까 또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서 저지르고 왔어도 여하튼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3번째는요.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이건 수동적 속인주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죽인 미국 사람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 그러겠죠. 아니, 우리나라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인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국이 왜 그럽니까? 왜냐? 수동적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을 죽인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무슨 보편주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고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어떤 아주 그 반인륜 범죄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국인이 제3국에서 저지른 것도. 네. 스페인 사람이 포르투갈에서 이런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런 건 범위가 아주 적어요. 미국에서는 여하튼 그 손정우 사건에서 손정우를 인도해달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지금 재판에서 이미 형이 끝난 것을 갖다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직 미국 형법상으로 봤을 때 이거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근거로 인도를 요청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논리가 왜 약했냐면은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5개 범죄로 처벌을 했어요. 미국이 봤더니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는 못했으니까 네네. 우리를 달라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아직 수사와 재판이 미진하여서 우리는 다 한 거였잖아요. 했는데 그거밖에 처벌을 못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말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건이 왜 이제 그 좀 논란이 됐었냐면 그래서 결국은 손정우 아버지가 손정우 씨를 갖다 다시 고소했잖아요. 맞아요. 예, 고발을 했죠. 네. 고발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다시 고발을 해서 다시 수사받게 한 거잖아요. 예, 그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 5개쯤 처벌을 했으면 네네. 미국이 봤을 때 7개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자금 세탁만 해도 그 형이 뭐 20년 이하 막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에서 막 뭐 집행유예 아니면은 뭐 그냥 뭐 1년 몇 개월 이거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사실 그 피해자가 누구냐 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이니까 이것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게 속지주의죠. 아니면은 피해자들이 미국 사람이면은 수동적 속인주의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피해자가 미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아주 그냥 좀 기본 논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재판부가 그래서 이 손정우 씨 아버지가 셀프 고발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라고 하면서 바로 수사 재판이 미진하여서. 근데 그 미진한 것을 미국이 이미 이제 보고 달라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미진 수사가 재판이 미진하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진하게 하지 말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미진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미국이 범죄 인도를 청구할 여지가 없었죠, 사실은. 확실하게 지금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 당시는 종결이 됐던 거잖아요. 예. 네, 처음에 이제 뭐 종결된 부분이 일부분이었죠. 예, 그 남는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미국 측에서 보고서는 이제 인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손정우 씨 아버지가 스스로 아들을 고발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을 한국에서 채우는 거죠. 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재판까지 갔는데요. 네. 결과가 손정우 씨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왔을 겁니다. 진짜 약하게 나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우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전략적으로 굉장한
예, 그걸 하신 거고 대신 손정우 씨는 미국 가면 안 돼요. 미국에 가는 순간 이제 공항에서 잡혀서 다시 재판을 다 받는 거죠. 일사부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국가도 이제 뭐 본인들의 논리로 보면은 손정우 씨가 그 나라 오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그 여행하다가 갑자기 잡힌 대표적인 사람 우리 기억나죠? 피노체트 아닙니까? 자, 피노체트가 왜 잡혔냐가 이게 중요한데요. 네. 피노체트 사실 그 영국에서 잡혔잖아요. 피노체트가 왜 잡혔냐라고 했을 때 칠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칠레에서 이제 예전에 실권자로서 막 고문하고 네. 막 강제 납치 이런 거 많이 해서 정말 뭐 그 최악의 범죄를 그쵸.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체포 영장 발부는 누가 했냐면 스페인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가족들이 예, 스페인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스페인에서 했는데 스페인이 그러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칠레 사람이 칠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스페인이 왜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보편주의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해놨는데 그럼 왜 런던에서 잡혔냐? 예, 런던에 갔더니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장이 나오면요. 그 영장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조약이 있어요. 스페인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영국이 실행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피노체트가 국제법 지식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봤을 때 아무리 아파도 이게 유럽을 가면은 유럽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냥 칠레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체트도 스페인이 발부한 건 알았죠. 스페인은 당연히 안 갔죠. 네네. 영국에서 그걸 집행해 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갖다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피노체트는 당시에 물러났지만 종신상원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쿠에서 맞아요. 최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지식이 없이 영국을 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알았을 것인데 영국에서 그것을 집행된다는 걸 몰랐다라는 게 피노체트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네. 그게 사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처벌받은다면 자기 나라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면은 예. 굳이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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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이제 롱테이크를 그래도 여러 번 찍었는데 오늘처럼 얘기하다가 산으로 가는 건 처음이야. 예. 근데 너무 흥미진진해갖고 예, 너무 재밌게 해설 듣기는 했거든요. 처음에 비밀 경찰서를 일상을 했다가 왜냐하면 비밀 경찰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냥 왜냐하면 그 주권 침해 그냥 뭐 요 정도 얘기인데 이게 사실 범죄인 인도, 뭐 체포 영장, 그다음에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편주의 이게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결론은 죄짓지 말자 뭐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예, 네. 착하게 살자. 예,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형을 받고 나와도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가 어떤지를 보고 함부로 해외여행하지 말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실 저는 이 비밀 경찰 뉴스를 봤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기사들을 보면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영화에서도 뭐 공조 이런 데서 현빈이 그 북한 경찰인데 우리나라 와서 막 잡아다니잖아요. 그거 재밌다. 현빈.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영화들이 사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모르게 물적, 인적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그 보강을 받아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뭐 이제 한 명이 와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빈이 와서.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여하튼 확 눈에 띄게 드러난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경찰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어떤 압박용, 협박용으로 사용했을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도 대단한 인권 침해죠. 그쵸. 예, 그것도 대단한 인권 침해고 그걸 통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뭐 절차라는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냈다면은 그거는 아주 뭐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이제 비밀 경찰이라고 나오신 왕 대표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보면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공작을 만약에 해외에서 중국이 한다면 너무 허술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허술하고 예 그래서 아니 적어도 식당다운 면모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남의 나라에서 경찰권까지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그걸 갖다가 압박용으로 썼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리사는 제대로 갖추고 영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 너무 성의 없지 않아?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 조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너무 우신 것 같은데? 중국이 뭐 좀 약간 몸이 건조한 얘기 다시 들어가면은 류 사건만 봐도 폴란드까지는 잘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조약도 없는데도 폴란드에서 그렇죠.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또 하나 문제가 유럽의 법질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참사가 계속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생각보다 중국이 법을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분야는 딱 집중했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듬성듬성 좀 허술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법도 허술한 면이 있었던 거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법 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권 나오니까 굳이 그거를. 근데 알아야 돼? 뭐 이런 근데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인권 제도가 뭔지는 알고 그거를 우회적으로 사용을 아니 만약에 진짜 그쵸. 진짜 아예 그 작심했었다면 그러니까 근데 요런 데 약간 허술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법 질서를 공부할 생각이 없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어떤 법 질서라든지 인권 문제 걔네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왜 저래? 막 이런 거. 근데 중국이라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유럽의 역사거든요. 유럽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게 유럽 인권 협약이 어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1950년에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유럽 인권 협약이라는 거는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결국은 이제 반성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럽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얻은 교훈을 다 이렇게 제도화시켰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곳은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참 자유분방하게 진행이 됐는데 재밌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감독님들이 계속 이제 질문하고 막 이러셔갖고 마지막에 또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이슈는 사실 뭐 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외교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중국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서는 계속 뭘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걸 지켜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 그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뭐 주 관심사는 유럽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유럽 베이스된 기관이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 소식들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더 막 대단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오셔서 뭐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럼 좀 더 발전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전혀 몰랐던 국제법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